퇴직한 순옥은 오전 수업이 끝난 마을 버스가 멈추는 시간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곁 느티나무 그림자는 계절 따라 길이가 달라졌고 오늘은 유난히 짧아 보였어요. 버스 문이 열리자 예린이 작은 배낭을 메고 내려왔습니다. 아이의 어깨는 가볍지 않았고 걸음은 모래주머니를 단 사람처럼 더뎠습니다. 순옥은 먼저 웃었지만 인사보다 아이의 눈썹 사이 주름을 먼저 세웠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담벼락을 따라 핀 분홍 채송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예리는 꽃을 보지 않았고 신발 끝만 보며 발 뒤꿈치를 끌었어요. 대문을 열자마자 아이는 신발을 벗는 순서를 잊은 듯 한쪽만 던지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숨을 참는 기척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순옥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올리고 국자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물을 묻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밥상의 그릇을 조용히 정렬했어요. 식탁 위 반찬은 간이 약했고 젓가락은 2벌뿐이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이라는 사실이 접시 사이 간격에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잠시 뒤 예린이 나와 자리에 앉았지만 눈은 접시가 아닌 창틀을 향했어요. 아이의 손목에서 연필심 긁은 듯한 얇은 자국이 보였고 파스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피곤해요. 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식탁 위 물컵보다 가벼웠고 그래서 더 믿기 어려웠습니다. 순옥은 밥알을 작게 떠서 아이 그릇에 옮겼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가 일정하지 않았고 한 숟가락마다 간격이 넓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아이는 국 그릇을 밀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순옥은 싱크대 물을 틀어 그릇을 씻었습니다. 물줄기 소리 뒤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벽을 타고 전해졌어요. 그 소리는 멀리 가지 않았고 집안을 둥글게 맴돌았습니다. 순옥은 손을 닦고 베란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방 안 공기를 바꿔놓았지만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가방은 식탁 옆 의자에 기대어 있었고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순옥은 가방을 들어 올리고 내용물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색연필통, 구겨진 휴지, 반쯤 부서진 과자 봉지, 숙제 공책이 나왔습니다. 공책 속 첫 장엔 웃는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검은 그림자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 작은 글씨로 착한 아빠라고 말하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옥의 손끝이 잠시 흔들렸고 종이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다시 펴고 차곡차곡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랍에서 바늘과 실을 꺼내며 머릿속으로 작은 작업 도면을 그렸습니다. 아이의 배낭 안쪽 안감에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어 넣을 계획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손톱만 한 기계를 넣을 자리가 필요했어요. 이웃 철물점에서 본 소형 녹음기가 떠올랐습니다. 무게는 가볍고 버튼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깊자 순옥은 카디건을 걸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 가로등 빛은 노랗고 낮았고 길고양이가 통발처럼 엎어놓은 상자를 조심히 비켜갔습니다. 철물점 문은 반쯤 닫혀 있었지만 종소리는 여전히 크게 울렸어요. 가게 주인은 인사를 건네며 선반 뒤에서 작은 플라스틱 상자를 꺼냈습니다. 순옥은 설명을 끝까지 듣고도 사용법을 2번 더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시간, 저장 용량, 재생 버튼 위치를 손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포장을 들고 나오자 공기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순옥은 머릿속으로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고 단추 대신 얇은 벨크로를 쓰면
소리를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해 아이방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안쪽에서는 고른 숨이 들렸고 간헐적으로 작은 뒤척임이 들렸습니다. 순옥은 불을 켜지 않고 바느질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노란 스탠드 불빛 아래 원단을 펼치고 바늘을 천천히 찔렀습니다. 실이 안감을 통과할 때마다 조용한 긁힘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놀림은 빠르지 않았고 대신 한 땀마다 힘이 같았습니다. 주머니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했고 입구는 얇은 접착 테이프로 보강했습니다. 녹음기를 넣었다 뺐다 하며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버튼이 실수로 눌리지 않도록 작은 스펀지 조각을 덧대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시계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1분 동안 녹음해 보았어요. 재생하니 초침 소리와 커튼이 흔들리는 마찰음까지 또렷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고 기계를 천천히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며 다음 방문 일정을 손가락으로 세었습니다. 주말마다 오던 약속이 이번에도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준비는 필요했습니다. 부엌 달력에 작은 점을 찍고 그 옆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확인하고 기록하고 지킬 것. 글씨는 단단했어요. 밤이 더 깊자 집안 소리는 작아졌고 외부의 바람 소리만 또렷해졌습니다. 순옥은 창문을 반쯤 닫고 소파에 앉아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손목의 맥이 일정해질 때까지 숨을 세웠습니다. 생각은 불안으로 기울었지만 행동은 계획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방문을 바라보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음은 한 줄로 길어졌고 결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요. 속으로만 천천히 말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미정이 차를 몰고 마당 앞에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고 예리는 묵묵히 가방을 들고 차에 탔습니다. 순옥은 아이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며 담장 위로 올라섰고 바람에 낙엽이 몇 장 휩쓸려 갔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은 텅 비었고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갔고 순옥은 부엌 조명을 켜지 않은 채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불빛이 없자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고 마음은 불안으로 짓눌렸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지금은 오히려 더 눈치챌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순옥은 식탁 위 달력을 바라보며 펜으로 오늘 날짜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그 점은 하루가 얼마나 길고 고요한지를 기록하는 표시 같았습니다. 밤이 깊자 문틈 사이로 자동차 불빛이 비쳤습니다. 예린이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웃음기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차 멀미했어요? 순옥이 물었지만 예린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씻고 나오라는 말에도 아이는 욕실로 향하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옷이 벗겨지는 소리와 함께 억눌린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든 진실은 그 조그만 기계 안에 들어있을 테니까요. 예린이 잠든 후 순옥은 불을 끄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천천히 꺼내어 지퍼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버튼을 누르자 작은 불빛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크게 말해, 안 그러면 엄마가 더 화낸다.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예린의 울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그리고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순옥은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녹음을 되돌려 3번이나 들었습니다. 들을수록 모간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옥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딸의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 씨가 아이를 몰아붙이는 소리가 들려요.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엄마, 아이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미정의 말투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엄마는 항상 나를 의심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뚝 끊긴 통화음이 순옥의 귀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거실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지만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한 번의 녹음만으로는 세상은 믿지 않을 테니까요. 순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 옷 몇 벌을 꺼내 옷 안감 부분에 얇은 포켓을 덧댔습니다. 이번엔 좀 더 안쪽, 아이가 알 수 없을 만큼 깊숙이 숨길 자리였습니다. 밤새 실밥이 바닥에 떨어졌고 바늘 끝은 마치 결심의 점처럼 반짝였습니다. 해가 뜰 무렵 순옥은 커튼을 열었습니다. 동이 트는 하늘은 탁한 회색빛이었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리는 여전히 잠든 채였습니다. 순옥은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살짝 덮어주며 아이의 손을 만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대신 말해줄 거야.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실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가방을 천천히 닫고 불을 껐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 작은 기계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며 빛을 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예린이 아직 자고 있었지만 불안한 잠에 뒤척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머릿속엔 전날 밤 들은 그 목소리들이 반복되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도연의 단호한 명령, 예린의 떨리는 숨, 그리고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녹음기를 쥐고 경찰서 민원실을 검색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러보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증거로 통할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쉬며 손을 떼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오히려 예린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선 말이 없었습니다. 예린은 죽을 한두 숟가락 뜨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옥은 아이의 손목을 보았어요. 전날보다 더 진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그냥 놀다가 다쳤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짓임을 느끼기엔 충분했습니다. 순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학교에 다녀온 예리는 가방을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두고 말없이 숙제를 꺼냈습니다. 공책 표지엔 그림일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옥은 슬쩍 그 위를 보았습니다. 검은 크레파스로 덮인 배경 위에 웃는 얼굴과 착한 아빠라는 글자가 삐뚤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 한쪽에는 눈물처럼 번진 파란색 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참으며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로 향했습니다. 담임 윤서는 교무실에서 순옥을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엔 상담 일지가 펼쳐져 있었고 윤선의 표정은 신중했습니다. 예린이가 수업 중에 자주 멍하니 창밖을 봐요. 주변 소리에 너무 예민하고 누가 큰 소리로 말하면 몸을 움찔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선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옥은 녹음기를 꺼내 보여줄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말하는 순간 예린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다시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같은 장치 2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예린의 옷 안쪽에, 또 하나는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잡아야 한다. 순옥은 아이를 배웅하며 평소보다 오래 껴안았습니다. 예린의 체온은 낮았고 그 안에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순옥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 손끝의 감각이 사라진 것처럼 무뎌졌습니다. 밤이 되자 순옥은 다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착한 아빠라고 말해. 도연 아빠 기분 상하면 안 되잖아. 아이의 훌쩍이는 소리, 미정의 다급한 호흡, 문을 잠그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죄책감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 아이의 엄마를 저렇게 키웠구나. 미정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왜 그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했는지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순옥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경찰 신고서 양식이 놓여 있었고 옆엔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서 울음이 나지 않게 해야 해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먼 마을 깨짖는 소리가 들렸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이 모든 것을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그리고 예린을 지키기 위해 어떤 비난이라도 감수하겠다고. 그 결심은 새벽에 찬 공기처럼 선명하고 단단했습니다. 신고는 생각보다 빠르게 접수되었습니다. 순옥은 이른 새벽 검은 외투를 걸치고 경찰서 민원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번졌고 접수대 직원은 형식적인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파일 가방을 꺼내 녹음기, USB, 아이의 그림일기를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손녀가 재혼한 집에 다녀올 때마다 달라져요. 울고 말도 못해요. 여기 들으세요. 직원은 눈썹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도는 신중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 흔적은 없네요. 음성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순옥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맞잡고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가 다치기 전까진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수사관은 일단 참고 조사로 기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USB 복사본을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나오는 길, 복도 끝에 걸린 아동보호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이상함이 생명을 지킵니다. 순옥은 그 문구를 읽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지 않은 채 걸으며 마음속에 번지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집 앞 골목을 지날 때 이웃 아주머니 둘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 요즘 예민하대. 딸이 재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또 무슨 일 있대나. 그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등 뒤를 스쳤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미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예린의 주말 방문 역시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윤서는 교무실 문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린이가 며칠째 결석이에요. 어머니 연락도 안 되고요. 순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통화 불가였습니다. 윤서는 잠시 고민하다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학교 안전용으로 받은 GPS 장치예요. 혹시 모르니 아이 가방에 넣어두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서는 예린이 하교하는 걸 확인하고 GPS를 몰래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순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위치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점 하나가 도심 외곽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이동 경로가 일정했지만 저녁 7시를 넘기자 갑자기 멈췄습니다. 왜 멈췄지? 순옥은 확대 지도를 눌렀습니다. 산자락 근처 별장 지역? 익숙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위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며 내일 다시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순옥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해요. 그 애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순옥은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길가엔 가로등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내비게이션에 별장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거리는 40km, 예상 도착 시간은 1시간 반. 도로 위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비가 간헐적으로 내렸고 와이퍼가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단어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옥의 머릿속엔 예린의 얼굴, 미정의 차가운 눈빛, 도연의 낮은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산등성이가 어둡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표지판에 별장 단지 입구 EKM 나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순옥은 브레이크를 밟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예린아, 조금만 기다려요. 그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비포장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타이어가 진흙을 밟으며 미끄러졌고 나뭇가지가 차체를 긁었습니다. 별장 단지 입구는 철제문으로 잠겨 있었지만 한쪽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순옥은 조심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창문 하나를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숨을 죽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미정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순옥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맨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찬 공기와 함께 낯선 그림자가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순옥의 눈앞에 혼돈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피로 얼룩졌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벽 쪽 소파 뒤에는 예린이 웅크려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예린아, 순옥은 소리를 내며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예린은 놀란 듯 움찔했지만 곧 순옥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옥은 아이의 등 위를 쓸어내리며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순옥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와인병이 넘어져 있었고 바닥엔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파 옆 테이블 위엔 미정의 휴대폰과 종이 몇 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용증, 사채 전단, 그리고 빚 3천만 원이라는 메모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로 협박당한 건가? 눈가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미정아,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한숨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섞인 낮은 떨림이었습니다. 미정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 위에는 낡은 녹음기가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뒤로 들리는 목소리는 분명 도연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인 척해. 영상으로 남겨야지. 내가 잘 못하면 그 아이를 내보낼 거야. 그 뒤로는 미정의 울음과 도연의 거친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순옥은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삼켰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내 모든 걸 쥐고 있었어. 돈 때문에, 이혼 때문에 나를 협박했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옥은 무릎을 꿇고 미정 앞에 앉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왜 그런 인간 옆에 아이를 두었어?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말 잘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내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도연의 검은 SUV가 골목길로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놈이야. 순옥은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별장입니다. 지금 학대와 협박 피해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와 어머니가 위험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경찰의 짧은 응답이 들렸습니다. 곧 도착하겠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통화가 끝나자 순옥은 다시 예린 곁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쳤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정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순옥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 지금은 아이를 지켜야 해.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사이엔 후회와 용서, 그리고 오랜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란 불빛이 창문 밖을 스쳤고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분이시죠? 현장 보존 부탁드립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수거하고 다른 한 명은 미정에게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이 우리를 이용했어요. 내가 찍은 가족 사진, 영상, 다 협박용이었어요. 그 말과 함께 미정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죄책감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예리는 여전히 순옥의 품에 있었고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순옥은 그 손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별장 지붕 위에 남은 빗방울이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세 사람의 숨소리가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무너진 거짓의 집안에서 진실은 그렇게 처음으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별장 사건은 지역 신문 한 귀퉁이에 작게 실렸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경찰 신속 출동. 기사엔 순옥의 이름도 예린의 이름도 없었지만 그녀는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예린은 보호센터에서 며칠간 머문 뒤 순옥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사회복지사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예린은 낯선 시선 속에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순옥이 팔을 벌리자 천천히 다가와 안겼습니다. 그 품에서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등을 토닥이며 그저 괜찮아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말은 아이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필요한 위로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순옥은 예린의 방에 있던 낡은 커튼을 걷고 밝은 색의 새 커튼으로 바꿨습니다. 이불도 새로 정리했고 머리맡엔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놓았습니다. 예린은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얀 도화지에 커다란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작게 자신과 순옥을 그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손이 이어져 있었고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죠. 그림을 본 순간 순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쁘게 그렸네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없이 색연필을 바꾸어 나무를 더 그렸습니다. 그 손끝의 움직임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주 2회씩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상담 기록을 남기며 아이의 정서 상태를 꾸준히 확인했습니다. 예린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걸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그림이 안정되고 색감도 밝아졌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이가 아직 밤에 자주 깨요. 악몽을 꾸면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윤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될 거예요. 아이 옆에 계신 게 제일 큰 힘이에요. 밤이 되자 순옥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예린 수면일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짜와 시간, 잠든 시각, 깨는 횟수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새벽 3시 10분, 악몽 후 7분 만에 다시 잠듦. 짧은 기록이지만 그것은 아이의 회복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였고 달빛이 마당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집엔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 있어야 해요. 며칠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육권과 보호조치 심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에 선 미정은 창백했습니다. 순옥은 한 줄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판사는 녹음 파일과 증언을 차분히 확인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다시는 아이 앞에서 거짓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후회가 진심으로 묻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린 양의 보호는 외조모 순옥 씨가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순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안도였습니다. 법정 밖에서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순옥의 눈이 젖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내가 다시 서는 날이 올 거예요. 두 사람은 짧게 포옹했습니다. 그 포옹은 오래 묵은 원망을 조금 녹였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조용한 약속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현관 앞에서 예린의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부린 허리를 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우리 둘만의 세상이에요.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났고 아이는 마루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엔 해와 구름 그리고 웃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순옥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회복은 고요하게 아주 느린 속도로 찾아오는 것임을. 그리고 그 느린 속도 안에야말로 진짜 평화가 숨어 있다는 거리요. 봄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새소리가 다시 골목을 채웠습니다. 순옥의 집 마당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텃밭엔 상추와 방울토마토 모종이 자라기 시작했고 빨래줄엔 예린의 하얀 셔츠가 햇살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순옥은 여전히 아이의 눈빛을 자주 살폈습니다. 예린의 웃음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그 미소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떠오를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예린은 마을 초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학교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복도엔 분필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첫날 아침 아이는 긴장한 듯 손가락으로 연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옥은 손수 싸준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꼭 먹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즐겁게 보내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순옥은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윤선이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전 학교에서의 상담 기록을 새 담임에게 전달하러 왔습니다. 예린은 복도에서 우연히 윤선을 발견하자 반가운 듯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윤선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이제 그림은 밝은 색을 쓰네요. 예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예린의 눈동자에는 이제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조금 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는 순옥의 집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정근이 결정된 것이었죠. 이젠 제가 해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린이는 잘 자라고 있어요. 순옥은 감사 인사를 하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이 아이는 아직 그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윤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손을 내민 건 할머니였어요. 그 말에 순옥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윤선이 떠난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불안이 아닌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예린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엔 커다란 해와 푸른 하늘, 그리고 웃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옆에 앉아 아이가 그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햇살이 예뻐서 그냥 그려봤어요. 그 대답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순옥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물을 주었습니다. 토마토 줄기 끝에는 작은 초록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언제 빨개져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햇빛이 더 따뜻해지면 색이 변할 거예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열매를 손끝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의 손끝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떨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순옥은 밥을 푸고 예린은 식탁에 반찬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내가 계란 프라이 할래요. 불은 내가 켜줄게요.
손 다치면 안 돼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짧지만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과 두 개의 그릇이 놓였습니다. 그 순간 순옥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다시 둘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사실을요. 식사 후 예리는 마루로 나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순옥도 옆에 앉았습니다. 노을빛이 예린의 머리카락에 스며들었고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예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순옥의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울지 않아도 돼요. 해가 완전히 지자 멀리서 풍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따뜻하게 스며들었고 달빛이 집 지붕을 비췄습니다.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웃을 수 있겠구나. 그녀의 눈가에 번진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긴 시간 끝에 찾아온 안도였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새로운 계절과 다시 피어난 웃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봄의 냄새가 다시 마을에 스며들었고 산비탈마다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예리는 교복 재킷을 단정히 여미며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순옥은 국을 끓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오늘은 내 생일이잖아요. 예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 잡채, 그리고 조촐한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하얀 식탁보 위에서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초는 몇 개 꽂을까요? 6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순옥은 초를 세우며 웃었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흰 봉투와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망설임, 그리고 오래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순옥은 대답 대신 시선을 식탁으로 돌렸습니다. 예린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순간 공기 속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치료도 받고 상담도 꾸준히 다녔어요. 이건 출석 기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확실했습니다. 순옥은 서류를 받지 않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예전의 분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앉아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오래 걸린 용서의 신호였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옥은 다시 국자를 들고 조용히 국을 떠주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과거의 냄새는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초가 흔들렸습니다. 예리는 숨을 들이쉬며 불을 불었습니다. 후! 불이 꺼지는 순간 조용한 박수가 울렸습니다. 순옥은 미소를 지었고 미정은 손끝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리는 잠시 엄마를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나 행복해요. 그 말에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옥은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몇 장 바람에 날려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흩날린 꽃잎은 초가 녹은 왁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과 바람이 동시에 들어왔고
세 사람의 머리카락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속엔 오래된 냄새 대신 새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리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 모습은 한때 무너졌던 가족의 형태를 다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부엌 의자에 앉아 그 둘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젊은 날의 미정이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괜찮아요. 그 목소리가 과거의 미정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오랜 시간 끝에 피어오른 평화의 증거였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집안엔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리는 케이크 조각을 엄마에게 건네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엄마의 품이에요. 그 말에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옥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창밖에는 흰 구름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마루 끝을 비추며 따뜻한 빛으로 번졌습니다. 순옥은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조용했고 평화로웠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며 커튼이 흔들렸고 꽃잎 하나가 천천히 식탁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꽃잎은 세 사람의 앞에 나란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오랜만에 완전한 봄이 찾아왔습니다.